안녕하세요. 언박싱입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나요? 정장호 국장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재현 대표님 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겨 죽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9차, 이제 10차까지. 근데 이 변론하면서 이례적인 일이 많아요. 네. 뭐 왔다가 돌아가시고 뭐 마시려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변호인단은 보따리 싹 나가시고 이런 일이 잘 없는데. 그렇죠. 보통 뭐 대통령이 진짜 현직 대통령인데 그렇게 재판 받는 것도 첫 이제 상황이고, 또 하다가 또 돌아가시고, 또 변호인단 또 때로 뭐 헌법 재판관에게 또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조금 혼선을 주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전략은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다 판단한 것 같고, 그 절차적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집요하게 하면서 결과 이후에 본인이 그 한 번 더 항변하고 싶은 그런 전략이라고 저는 읽혀졌어요, 사실. 국장님, 변호인단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런 거죠.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그 심리를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편향성 논란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실제 편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뭐 공정하다라고 좀 주장하는 양쪽 편이 다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보면은 헌재가, 그 심리를 진행하면서 시간 같은 걸 촉박하게 잡고 있다라든지, 또 여러 가지 증거 채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형소법과 다소 맞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헌법재판 그 하면서 그 윤 대통령 측 피소추인단의 그 변호사께서 추가 증인 신청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하니까 그 변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제 재판 중에서는 법정이고, 뭐 헌재 심판정에서 퇴정하는 것은 이제 변호인 측에 그렇게 피청구인 측에 어떤 뭐 속된 말로는 몸부림이고, 피자가 그 예, 액션 몸부림이고, 그냥 점잖게 얘기하면은 저항권의 일종인데,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 9차 변론 앞두고, 돌아갔다는 것은 그 내용이 그냥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들어보면, 9차 변론의 내용이 8차 변론까지 이루어진 각종 증거에 대해서 소추인단과 피소추인단이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제시하는 하고 정리하고 이제 이런 일이거든요. 그러게 되면 거기엔 또 추가 증인 신문도 없었어요. 추가 증인 신문이 없으니까 상대 신문도 없고 반대 신문이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굳이 그 현장에 나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다만 나올 때는 그런 줄 모르고 오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신문할 기회가 없으니까 돌아간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 하여튼 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니까 그 과정에서 뭐 조금씩 일어나는 일은 뭐 이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요? 아이, 뭐 대통령께서 모르셨겠어요. 거기 계시면 또 뭐 하시겠습니까? 나오면은 바람도 쐬고 네. 창밖으로도 보시고 뭐 또 일단 경호도 받으시고 하니까 존재감을 또 한번 확인하시고 뭐 그렇겠죠. 또 곽종근 전 네. 사령관이 민주당에서 회유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민주당이 사주를 받았다, 공작설까지 들고 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사실 이게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음모론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부정선거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곽정근 사령관이라든지 홍정은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반국가 세력의 일원인 거예요. 그 이분이 또 민주당의 사주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게 결과를 뒤집으려고 노력을 계속 하시는데, 민주당에서 공작할 이유도 없고 공작할 능력도 없다. 그리고 이 두 분의 증이나 진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하 직원들 메시지라든지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체포조도 운용했었고, 뭐 사실은 한동훈 대표까지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나를 잡아들이려고 했습니까 하니 포교령을 어겼겠지. 그러니까 본인은 다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분은 저는 이렇게 봐요. 형사재판일 때 이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좀 주도한 사람이면 사형이라든지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이
헌법재판소는 사실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증언이 배척돼도 아무 문제 없다. 근데 왜 이 두 분에 대해서 너무 집요하게 공격하시니까 이 좀 피곤하다는 거죠, 사실. 예. 이게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네.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그 주장에 가장 근접해 있던 사람이 홍장원 국정차장입니다. 지금도 동일하죠. 예, 그리고 그 내란 행위를 실제로 행위에 있는 제일 선두에 쓴 사람이 곽종건 전 특전사령관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진술이 이게 흔들리면 당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에 대한 그 비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정당성이 흐려지게 된단 말이죠. 물론 뭐 민주당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지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곽종건 특전사령관이 쭉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각종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어떤 이슈가 되고 파장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에 출석하셔서 별도의 회의실, 뭐 휴게실이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김병주 의원과 박범계 의원을 따로 만나서 거기에서 박범계 의원이 또 이렇게 진술하면 된다. 또 우리가 지켜주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게 알려지니까 실제로 곽종건 특전사령관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반대쪽에서는 의심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또 그 홍장원 국정원 차장의 메모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그 주장하는 가장 큰 그 근거 자료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홍장원 그 국정원 차장이 썼다는 그 메모의 작성 장소, 작성 주체, 작성 내용, 작성 표본이 다 지금 오염돼 있단 말이에요. 진술이 안 맞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 측에서는 그러한 앞서 말했던 그 진술이 오염이 됐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내란을 입증하거나 윤석열 네. 탄핵의 조건을 완성시키는 부분이 단지 이 두 사람만의 진술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또 증거 능력이 채택돼서 하겠지만 이러한 민주당도 이러한 어떤 곽정원 어떤 그 특전사령관을 별도의 방에서 불러서 별도로 만난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네. 당시 상황이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조금 다급했던 것 같고 얼떨떨한 그러니까 민주당 측 의원들도 얼떨떨하고 이분들도 얼떨떨한 상황에서 그 영상 촬영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죠. 그 그랬던 것 같아요. 우연찮게 한 거고, 네네네. 그리고 그 전에 경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곽종건 사령관은 그 전에 검찰에 미리 가서 미리 사실을 말씀을 하셨고, 박범계 의원에게도 또 결론적 거짓말한 거죠. 두 번 전에 했던 결국 세 번 어떤 대통령과의 관계가 있었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개인 유튜브에 나가서 이런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하면 되는데, 더 나가서 민주당 공작설까지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민주당 또 할 말이 엄청 많아요.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은 결과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지, 조태용 국정원장도 그전에 김건희 여사하고 문자 주고받았죠. 그리고 더 성일종 의원하고는 친분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한다. 왜 문제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는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 것들이 회유되어서 국민의힘이 내란의 동조자다 해서 같이 우리가 그 국민의힘을 탄핵시키고 파면시키고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 안 그렇게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좀더 지켜보죠. 진실은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 단톡방이 아니고 단텔방에서 그렇죠. 예. 707 김현태. 김현태 단장이 그 국회의원 진입을 막아라 이런 게 주고받은 게 지금 있죠. 보도가 네. 됐어요. 예. 여기서 그러면 이분이 울고 짜고 하신 분 아닙니까? 울고 우리 짰죠. 국민들, 예. 두 번 네, 울고 짰죠. 네, 첫 네. 번째 울고 짰을 때는 우리가 김용현한테 국방장관한테 사기를 당했다 해서 우리 네. 부하 직원만을 살려달라 하면서 그 다음에는 민주당한테 또 속았다고 하신 거예요. 이런 분이 어떻게 보면 회유당한 정황이 크다고 보는 거죠. 국장님 사실. 이분은 특임단장 이분은 얼굴이 드러나면 안 되는 분이죠? 그렇죠. 707 특임단이라는 것은 대북의 주요 그 대북 전쟁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요원들조차도 얼굴이 드러나면 안 되는 상황인데 하물며 뭐 단장이라는 사람이 이름도 드러나면 안 되고 얼굴도 드러나면 안 되는데 이미 뭐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북한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짜고. 문제죠, 사실은. 네.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 체포 명단 중에서 조국, 이재명, 네. 그 누구죠? 한동훈 이 세 명은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시고 근데 조금 의아했던 게 이준석이 빠졌어요. 네, 그렇죠. 저도 좀 빠진 게 의아한데, 맞죠? 네.
제가 판단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안함도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나이가 어리고 버릇이 없었지만 지나보니 본인이 대통령 만들었을 때 좀 공헌을 한 거라 판단하고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이 보이는 손해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저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면은 명단 자체에서도 뺐었어야죠. 명단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순위는 점점 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조국, 뭐 요게 영순위고 1순위가 이제 추가된 게 이제 한동훈.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은 아마 2순위, 3순위 정도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준석이를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 홍장훈 다시 말해서 이제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았다는 그 홍장훈 국정원 차장의 진술 자체가 오염됐다고 보기 때문에 체포자 명단에 뭐 큰 의미를 두진 않는데 지금 그 명단 속에 이준석이 빠져 있다니까 그게 또 가십거리가 되는가 본데요. 않았고 이 세 명은 설명조차 필요 없는 인간들이라고 했다잖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거론할 가치조차도 없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더 나쁜 의미로 예, 그런 거죠. 거론할 예. 가치조차도 없다. 저도 여기에 예, 뭐 이런 거죠. 그럴 수도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뭐 일부 이준석을 뭐 따르는 네. 분들 지금 뭐 개혁신당 안에 그 천하람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좀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지금 현재 뭐 이준석 그 의원이 수도권에서 어찌됐든 간에 42%, 43% 되는 그 어떤 높은 지지율로 국회의원이 당선됐기 때문에 그분의 개인적인 개인기야 뭐 인정 안 할래야 뭐 안 할 도리가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정치권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정치의 핵심자가 될 수 있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분이 가는 데마다 자꾸 이슈를 막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어떤 그 갈등 메이커 비슷한 어떤 그런 것을 보이고 있으니까 뭐 정치 지도자급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 거론할 가치조차도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슈와 갈등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좋은 게 좋다고 아부나 하고 이렇게 조직 문화에 있으면은 분란이 일어날 리가 없죠. 그렇지만 문제점을 말하고 발전을 위해서 거론을 자꾸 하면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각에서 보면 또 그럴 수도 근데 있죠. 이제 논쟁을 맞아요. 이제 네. 어떤 특정한 이슈 정책에 대한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서 이제 상대방하고 또 충돌을 이렇게 이거는 얼마든지 정치인은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개혁신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전 투구고 무슨 횡령이니 무슨 연구비를 뭐 착복을 했니 안 했니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그게 다 이준석 의원 탓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지만 그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쫓겨날 때 뭐 쫓겨난다는 본인의 취지인데 표현인데 쫓겨날 때 당시에 어떤 그런 브로맨스를 보여줬잖아요. 어떤 그런 거. 나는 이렇게 핍박받고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쫓겨나가고 하는 어떤 그렇게 주장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가 지금 전 대표입니까? 허은하 전 대표가 그때요 이준석 대표가 하던 것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개혁신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전 투구 또는 그들끼리의 어떤 막장식 드라마 이런 것은 이준석 그 정치인이라는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이미지 여기에는 굉장한 타격을 줄 겁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윤석열 현 대통령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들락날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혁신당까지 신경 쓰고 싶지는 않지만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의원의 정치 활동이나 능력은 대통령 후보감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그의 자세나 태도는 대통령 비서관도 못 된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조금 이제 성장의 한계가 있구나. 왜냐하면 이 이준석이라는 인물은 개인적으로 정치적 자산도 있고 훈련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장 중요한 것, 태도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그 허은하 대표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 절차적인 문제, 그 과정을 객관적 팩트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비례달라고 울고 짜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사실과 사실인데 다른 이야기인 거거든요. 이렇게 개인이라든지 세대를 갈라치게 하고 본인이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 태도가 20대, 30대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발전이 없어요. 저보고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냥 강하게 이야기해라. 강하게 얘기하는 것과
논쟁을 일으키면서 갈라치게 하는 게 정말 다르거든요. 정치가 갈등과 갈등을 좁히는 게 정치의 또 본연의 역할인데 이준석은 넓히면서 자기의 파일을 가져가는데 그걸 계속 쪼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현 의원이고 전 대표인데 대통령 꿈을 꿀 수 있지만 근처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태도로는. 그럼 국힘에서 당했던 것을 고스란히 허은하 대표에게 할 수 하고 있죠. 있다? 왜냐하면 그게 본인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니까요. 그럼 다시 네. 이제 이준석 얘기로는 다음에 한번 그만하시고 하시죠. 예. 자, 지금 증인석에 서 계신 섰던 분들 중에서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분들과 또 말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차이점이 제가 뭐가 있을까를 보니까 깊숙이 발을 담그신 분과 좀 멀찍이 있는 네. 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 한번 감정이입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만약에 그 당시에 내가 군인이었으면 정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상사가 명령을 하는데 단칼에 안 됩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할 용기가 있을까? 그래서 하는 척은 했을 것 같고, 이게 상관이 하니까 그 상황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군인들도 어떤 곳에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했었는데 뒤늦어 보니까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이 사는 개인 전략이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범죄 딜레마라고 해야 되나? 이게 옳은 말, 자기 말 혼재되어 있는데 결국엔 이 말들을 맞춰가면 진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제 더 선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는 곽종건, 홍장원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이 바뀌지 않았고 바뀐 분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김현태 특임단장 이 두 분은 확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형사 재판에서 또 밝혀질 일일 것 같아요. 자, 국장님, 저기 네. 질문이 있어요. 자, 국장님께서 기자 뭐 이런 거 떼시고 그냥 군인이었던 시절 젊었을 때 만약에 똑같은 명령을 받았다. 어땠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하고 지금의 또 군하고는 상황이 좀 틀립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의 인식도 그때는, 군인은 생각하는 조직이 아니고 명령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교육받았고 또 사회적 분위기도 또 그렇게 받아들여졌죠. 근데 지금은 그 상관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명령, 불법적인 명령은 따르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가치관이 또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제가 그때 당시에 이건 생각일 뿐이지만 제가 군대 생활 당시에 또 이런 것 같이 내란을 됐든지 쿠데타가 됐든지 어떤 상관의 명령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판단은 아마 못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손들었을 것 같아요. 잠깐만 질문 있습니다. 이러고 저는 물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군 상황을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 20대들 군인은 그 당시에 이준석이 막혀서 못 갔을 때도 이준석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이 앞에서 이제 경찰들하고 들여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웅성웅성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군인들이 왜 시민들을 향해서 죄송하다고 인사하고 그렇죠. 저는 시민이 그랬을 것 막았죠.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네. 이준석 의원은 그것도 쇼죠, 사실. 사실 넘어가면 넘어가고 들어가면 들어가는데. 아니요, 그때는 못 들어갔어요. 아니죠. 그때 영상을 보면 옆에 보좌관이 넘어갑시다 시끄러워하면서 욕을 하는 영상이다. 이게 캡처되어 아니, 있는데. 그때는 막혔어요. 진짜 그때는 막힌 후였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저는 늦게 갔었어요. 얘기했지만 이준석 의원 또 고민했을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할 것인지 그 엄청난 그 짧은 시간에 왜냐하면 본인 또 정치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탄핵이다. 그러면 이후에 보수의 자산이라든지 그걸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그 명이. 담을 넘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담으로 안 가도 그쪽으로 가면 못 가는 거고요. 그 옆에 동서남북에 국회로 가면 들어갈 문이 엄청 많아요. 보면. 근데 그때는 좀 시기가 늦었어요. 그때는 지금- 막혔을 때 제가 네, 봤을 때는 제가 그랬어요. 예. 그거는 그때 계속 제가 모르겠- 모니터하고 있었기 네. 때문에 이미 그때는 좀 늦었어. 네. 늦게 갔어요. 이야기의 논점이 좀 네. 밑에놨었는데요. 지금 현재 군인들은 그 범죄인들의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이제 비상계엄을 하는 수행된 과정이 이제 내란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란에 동원된 군인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범죄명이 있습니다. 내란 업무 종사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거나 위에 상관이 뭔가 뭐 방첩사령관이든 어떤 사령관이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이 그런 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나설 수 있는 건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정도에 따라서 뭐 아주 깊숙이 가거나 아니면 좀에 발을 담그거나 조금만 발을 담그거나 간에 어찌됐든 간에 형법적으로는 내란 업무 종사죄라는 게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정상 참작의 문제는 뭐 차치하더라도 자 그러되면 이 군인들이 내란 업무 종사죄는 상대적으로 또 처벌이 덜합니다. 주요 업무 내란 혐의를 받게 되면 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내가 명령대로 따랐다라고 얘기하면, 명령대로 따랐다고 하면 내란 업무 종사죄가 되고, 또, 그러려면 그런 명령은 내가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위에 상관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을 또 주장을 해야 내가 내란 업무 종사하는 군인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서 처벌의 정도가 약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탄핵을 찬성하는 듯한 어떤 그렇게 힘을 보태주는 진술을 하는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또 반대쪽에는 또 반대의 어떤 그런 반작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기소된 군인이거나 아니면 방송에 나오거나 국정조사에 또 불려나가서 진술하는 그런 군인들은 옛날에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거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언론에도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군복을 벗으면서 민정에 들어가면서 했던 말, 저처럼 불행한 군인이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군복을 입은 저런 난처한 입장에 처해진 군인이 많다는 것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또 과거 저도 군무에 또 다녀왔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씁쓸하죠. 저는 전체 군인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조직이 그래요. 이게 엘리트주의라서 그래요. 검찰 그리고 뭐 좀 그렇지만 학벌로 치면 서울대 그리고 군대 육사입니다. 그 육사 라인이 문제인 것이지 비육사라든지 전체 60만 군인들은 이런 명령을 오면 우리가 용기 있는 도전이라고 해서 지휘관이면 다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위반되거나 그런 거는 거부해야 되는 게 용기가 아니고 그게 맞다라고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대변인이 예. 끼고 싶어도 안 끼워줘서 못 끼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군인이 아니고 그 엘리트주의만의 강고한 학연, 지연, 혈연의 관계가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 그것이 뭐 군인의 문제는 아니다는 거죠. 어쨌든 네. 재판정에 앉아 있는 군인들, 군복 입고 앉아 계시는 국회에 또 앉아 계시는 분들 모습 보니까 애꿎은 군인들만 잡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으로 건너가 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이준석 유승민 아닙니까? 우클릭 예,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참 지금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념, 그러니까 진보가 뭐냐, 뭐 보수가 뭐냐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저도 그때 녹화 방송을 들어봤었는데 그 취지는 두 가지. 국민의힘이 보수라고 하지만 보수가 아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진보라고 하지만 대중정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수까지 끌어안아야 된다. 그런 말씀. 그리고 특히 진보라는 거는 지금 이후에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좀 그렇지만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이런 것들이 우리 민주당보다는 조금 왼쪽에 이념적으로는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미국 마인드 아닌가요? 예? 근데 지구의 경찰이고 지구의 대통령이 트럼프도 아니고.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저도 사실 진보 보수를 잘 모르겠고, 제가 그럼 진보주의자냐 봤을 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보란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조금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기존과 좀 다르게 한다는 그런 약간 가치도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논쟁 중인데, 사실 이 논쟁할 시기는 아닌데 좀 안타깝죠, 개인적으로는. 예. 학술적으로 놓고 보면, 정치 학술적으로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보수정당이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을 보수정당으로 보지는 않죠. 그게 왜냐면 정치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고, 근데 국민이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정치인들이 주장했던 했던 것들, 그리고 내놓은 정책들 때문에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으로 보고 있고,
그 민주당은 진보 정당으로 보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학술적으로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가 네. 아니고 국민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바라본다면은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라고 막 주장하는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주장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그 내놓는 여러 가지 뭐 정책적 대안을 내놓보면 뭐 상속세를 크게 뭐 완화하죠. 완화한다든가 네. 또 근로소득세를 또 완화해요. 완화한다든가 또 실제로 하지는 않았지만 뭐 52시간 근로 시간도 좀 뭐 좀 단축시킬 네. 것처럼 또 하고 과거에는 재벌 특혜라고 눈길도 한번 안 주더니만 지금은 또 어쨌든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것도 또 통과시켜 주려고 그러고 이런 거 보면 좀 조금 뭐 네. 정치적 어떤 계산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반가운 일은. 그러나 말만 그렇게 하고 자꾸 입장을 바꿔내는 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보수 정당이라고 하니 정말 보수 정당인 줄 아나? 이렇게 네. 말하는 그런 희화가 되는 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경기도지사 때 산하 기간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때도 그랬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분은 실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민이나 어떤 도민이 원하면 정책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좀 낯선다는 게 아니고 이런 말을 될 수 있게 안 했죠. 당대표이기 때문에 정책적 이슈는. 그런데 이 부분은 경기도나 성남지사 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똑같이 행동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속세 같은 경우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5억인데 집이 막 강남이 20억, 30억이니 이분들이 집을 팔고 가는 게 억울하지 않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돼. 이거는 원칙론자예요, 사실. 그리고 반도체법도 52시간이지만 저도 52시간 이상 일하면 그냥 사람 죽습니다, 사실. 그냥 인력을 더 뽑아야 되는 것이고, 그나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건 총량에서는 좀 이제 지금 법으로 뭐 3개월 묶여 있는 걸 좀 6개월 한다든지 이런 검토해보자는 차원이고, 사실 반도체도 52시간이 아니고 기술혁신하고 경영자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방향 제시가 더 우선시지, 52시간이 반도체 살리는 거는 정말 100에 1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네. 이제 이재명 대표의 네. 이념, 정치적인 이념이 아니라 흥묘, 백묘처럼 그 그 연장선이 똑같아요. 시작하죠. 경기도에서도 똑같아요. 사실 경기도에서도 사실은 도민이 필요로 하면 하는 겁니다. 사실. 국민이 네. 원하면은 네,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겁니다. 예, 그 이게 실용. 도민이 필요로 해서 그런 정책을 했다고 네.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다행인데 도민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 표가 된다고 생각하고 한다니까 그게 이제 비판을 받는 그리고 이제 거죠. 그 지점은 이제 구분해야죠. 예를 들어 국민 저도 그렇지만 저도 제 입장에서는 일 안 하고 돈 버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현실적 불가능하잖아요. 도둑놈 싶어져. 그렇죠. 그러면 일을 또 하면서 또 그 맞춰주는 간극을 줄이는 게 또 정치권이라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근로소득세를 왜 완화해야 되냐. 소득 자체가 우리가 뭐 저도 똑같아요. 기업 임금 하지만 저도 10년 전에 연봉 1억 받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억, 3억 받아도 그때 1억하고 못해요. 물가가 3, 4% 계속 올라왔는데 그때는 우리가 노동자만 조금 그때 IMF 터지면서 명목소득 2%, 3%만 올리다 보니까 이게 세금 또 부담이 더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대에 맞게 하는 것이지 또 이후에 또 2, 3년 돼서 만약에 기업이 법인세가 소득이 많이 벌고 하게 되면 아마 법인세를 또 높이자 할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 맞게 변화에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자, 홍준표 시장 얘기로. 당내에서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은 국힘에서 이제 정치 못할 거다. 그리고 명태균한테 속은 내 아들은 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짠하기도 하고 홍준표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재미있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요즘에 홍준표 그 관련해서 페이스북 많이 쓰는데 결국에는 명태균하고 관계가 있구나. 그러니 매일 막 6개씩 10건씩 막 명태균 관련돼서 과도하게 너무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셔서 좀 보는 사람 관점에서는 재밌다. 그러나 결국에는 조기 대선보다 조기 수사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지금 워딩을 보면요. 네. 지금 현재 심리를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나는 늘 대선 후보다. 네. 누가 후보 자격을 줬다고 늘 대선 후보입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현재는 보수 쪽에서는 자기만은 정치적 자산이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 아들은 명태균에 속아서 이제 효자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속아서 말을 하면 바보가 되고 지탄받고 그런 것도 제대로 못 챙겼냐라고 비판하는데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은 그런 거짓말에 속은 것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효자다. 그 그 아드님이 그 아드님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전부 다 그게 너무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채용이라고. 골프 치러 다니고 예, 펜 맞습니다. 올리는 예. 아드님 맞죠? 아니, 그 아들의 친구가 채용이에요. 네네네. 그 사람이 네. 국민의힘 당원 명부 50만 네, 명을 맞아요. 주고 네. 또 이제 선물 때, 네. 명태균 생일 때 이제 선물을 이제 홍준표 이름으로 2차례 주고. 예. 그래서 저는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는 명태균과 아무 상관이 없다. 뭐 몇 차례 어떤 그 간접적인 어떤 그런 연관성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고 한 점 뭐 어떤 걱정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다고 주장하시잖아요. 저는 믿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또 보수 전체로 봤을 때 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도 똑같습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SNS를 통해서 표시를 하니까 그 홍 시장이 나는 관여가 없다, 가져된 바가 없다, 나는 뜻하다고 이야기하면 다른 분들이 모두 다 그렇습니까? 대구시장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논란이 없으면 그러셔도 되는데 또 홍 시장이 그렇게 하면 그건 네 주장이고 당신 주장이고 이게 또 반박이 나오잖아요. 반박 나와서 전화한 적 없다니까 예. 명태균 측에서 전화 녹음 살짝 그래서 또 보여주고. 좀 가만히 계셨으면 차라리 명태균이 특검을 하든 뭘 하든 나는 걸리는 게 없으면 너 마음대로 해봐라. 아, 성격상 응? 가만히 못 계시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페이스북으로 정치하는 게 얼마나 수월하고 세상 좋아졌다고 아니, 그 하시는데. 대구시장 선거에서 한 표를 던진 유권자의 심정으로서 좀 아, 가만히 좀 계셨으면 하는 마음이. 근데 불안해서 그래, 불안해서. 자기가.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예. 트럼프를 상대할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하시잖아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태균 관련해서 포렌식 조사 네. 이렇게 분석이 나오면 지금 뭐 물적 증거 얘기를 했어요. 김소구 법무부 직무대행께서 이거는 이쪽 바닥에서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하시던데. 근데 의미를 어떻게, 왜, 뭐 때문에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지 물적 모르겠는데. 증거 분석이라는 이 단어가 있다는 거죠. 확신이 있다는 얘기라고 아니요, 분석을 아니요. 하거든요. 포렌식 조사 자체가. 아니요, 포렌식을 얘기하는 게 네, 아니라 결과. 물적 증거 분석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포렌식 분석을 법률적으로 하면 물적 증거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 또 이분이 또 그랬잖아요. 그 국회 나와서 답변을 하면서 국회에 답변을 하면서 사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아직 이게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를 판단할 단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포렌식을 해서 그 포렌식에 지금 거론되고 있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 또 불법 행위가 나오면 이건 처벌할 방법이 없잖아요. 당연히 처벌해야 되고 수사해야 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니 지금은 사법 처리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지금도 검토 단계도 아니에요. 그래서 포렌식이 전부 다 나와야 거기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고 또 불법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이것을 사법적으로 처리해서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그 발언 자체를 그 장소에서 그렇게까지 발언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발언 자체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그러니까 원론적인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는 뭐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실은. 통상적으로는 들어있다는 그런 거예요. 발언을 그렇죠.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뭐 해수는 아직까지 발견된 게 없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아니 저는 포렌식 증거가 뭡니까? 그게 물적 증거 아니에요? 인적 증거입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포렌식은 과정이고 그러니까 물적 증거가 증거라는 게 잡혔다는 거죠. 포렌식 분석을 포함한 모든 포렌식에서 나오는 모든 증거를 물적 증거라 그러는 겁니다. 인적 증거가 아니고 물적 증거. 그런데 네. 단어 하나를 때가 포렌식 증거가 따로 있고 물적 증거가 따로 같은 말이에요. 같은 그 말. 대행께서 그 장소에서 국회의원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사항이 아니었다는 거죠. 분석을 하시는 전체적인 워딩을 놓고 보면 예. 사법 처리를 여부를 검토하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게 그 아니고. 검토하겠다는 말조차도 이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를 악마하는 건 안 되는데 네. 저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진짜 주 원인은 저는 김건희 여사 때문이라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문제를 계속 일으켰어요, 사실은.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사실 주가 조작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그 20억을 환원하거나 혹은 내가 이때 몰랐다. 그래서 조금 죄송하다 하면 끝날 문제예요, 사실. 대변인님 누구나 조작할 수는 없는 아니, 거죠. 제적은 할 수 없지만 누구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감추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태까지 왔는데 명태균 게이트도 똑같아요.
김영선 공천 전화 11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하건 혹은 좀 떼내서 한번 확인해 보자 하면 되는데 이게 계속 막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사실 공범이에요, 공범.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을 3년, 4년 끌다가 그냥 불기소했대, 불기소.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다수는 특검을 계속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면서 했는데, 똑같이 검찰에서는 중간 과정 발표했는데, 김건희 여사 소환도 안 했습니다. 서면 조사도 없이. 그러니까 특검을 또 얘기하는 거죠. 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대변인께서는 네. 이 계엄 선포 이 모든 것도 저는 김건희 여사 90% 이상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죠, 사실은. 그럼 국장님은 네. 계엄 선포 대변인께서 왜 왜 하셨다고 생각해요? 12월 3일 굳이? 예. 윤석열 대통령과 제가 대화를 나눠보지 않아서 네. 우리는 뭐 대화 아니, 나눠봤으니까. 정확한 것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 그거 참, 대한민국이 너무 참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뭐,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 저는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돼서 일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입법 권력이 완전히 기울어지다 보니까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강력한 대통령제라고 이때까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강력한 대통령제가 아닌 거야, 이게 지금. 사실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여소야니까. 23번의 특검 시도, 특검법 발의, 그 다음에 29번의 탄핵. 뭐, 대통령이 굉장히 무기력증을 느낄 만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이 잘했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저도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예.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지금 물으시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로 90% 이상 뭐 비상계엄의 어떤 원인이 단초가 됐다고 됐다.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실제로 그렇다면 참 대한민국이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초라한 드니까, 거죠. 그보다는, 입법 권력으로 인해서, 폭주하는 입법 권력 때문에 좌절한 대통령이 잘못 누른 스위치. 뭐 이 정도로 저는 표현하고 근데 싶습니다. 저는 입법도 이제 입법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입법을 만들면 탄핵 줄 탄핵 요즘 많이 하지. 제2거부권 29번, 30번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입법에 대해서 완성된 게 아니고 우리가 입법이 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노란봉투법도 안 되고 뭐 진짜 농민이 힘들어서 쌀 좀 싸달라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된 게 없다. 그래서 대통령제입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이 힘이 있어요. 그 대통령이 왜 못했냐? 무식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헌법에 있는 사항에서는 그 권력을 헌법 테두리에서 하게 되면 시행령으로 할 수 지금 있잖아요. 서울대 출신 무시하시는 아니 거예요? 서울대라고 다 똑똑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공부 암기만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또 한동훈 같은 경우 보세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본인이 얘기했던 뭐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검수완박이라고 하니 거기에서 등자 하나 가지고 나서 시행령으로 해서 본인이 하잖아요. 대통령이라면 그 조그만한 법 테두리에서 확인을 해서 그거를 입법이 진짜 한번 입법 무력할 수 있는 행위나 권력이 어마무시하다니까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민주당이 원하지 않는 혹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을 헌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게 대통령의 권한인데 이 부분은 하나도 못하면서 자꾸 민주당 탓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어떤 네. 중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어떤 중학생이 이 사태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친구가 끊임없이 자기를 약을 올려서 자기가 참다 못해서 한 대 때렸어요. 한 대 친구를. 때릴 수도 있죠. 네, 한 대 때렸어요. 그래서 과연 약 올린 친구가 잘못을 했냐? 때린 내가 더 잘못을 했냐? 물론 때린 내가 잘못을 했지만 그 친구가 나를 약을 올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친구를 때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의 자기 생각이래요. 중학생의 얘기. 그러니까 중학생의 한계죠. 아니, 중학생의 한계라고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중학생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대다수 국민들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네, 분이 네. 있는데 냉정하게 봤을 때 이렇게 봐야지. 중학생인데 회장으로 뽑아놨는데 맨날 출근 안 하고 술 먹고 우리 반을 위해서 열심히 안 해서 반원이 야, 일 잘해야 된다. 우리 반이 공부를 잘하려면 학생들 수도 좀 뭐 예를 들어 줄이고 교복도 좀 해야 돼.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건 필요 없고 하는데
때린 게 아니고 그냥 칼로 흉기로 이렇게 위협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반장이 잘못한 거죠. 그 반장이 그 대통령. 중학생 만나면 또 얘기 그렇게 해야죠. 물어볼게요. 그렇게 제가. 봐야죠. 네. 그러니까 때린 게 아니고 괴롭힌 게 아니고 우리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네. 이제 저희가 치를 해도 국장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저희가 물어볼 수는 없지 없죠,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너무 도가 지나치면 좋던 의미도 퇴색된다. 그런 거 양쪽 다 모두 다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지금 그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헌법학자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번 사태를 겪어보니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적 포용력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또 법적 테두리 이 체계도 굉장히 또 이게 문제가 많은 게 발견됐으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문제와 탄핵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가 되겠죠. 마무리가 되고 나면 대한민국 헌법 체계도 조금 손을 봐야 네, 되고 맞습니다. 저도 권력 구조에 대한 어떤 그런 필요합니다. 논의도 있어야 또 되겠고 대통령이 약속해야겠죠. 예, 또 정치적 포용력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그 정치 지도자들은 지도자들 나름대로, 국민은 국민들대로, 또 오피니언대로 다 이렇게 정말 토론하고 심각하게 좀 논의를 해야 될 네,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성찰의 시간을 각자 조금 가져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저는 성찰도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바꿔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예를 들어 뭐 앞서 나갈 이야기지만 국무회의가 만약에 대통령에 의해서 회의가 소집이 안 돼도 소집이 되는 효과를 나타내면 그 중에 좀 반대되는 분들을 의도적으로 한 자리나 두 자리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보면 저는. 네, 어쨌든 서로 반성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면 좋겠습니다. 법의 힘은 엄격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정함에 있습니다. 법은 법이에요. 법이 없는 사회는 사회가 아닙니다. 힘 있고 돈 있고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법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가고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에게만 가혹한 것이 법입니까?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